이번 탄핵은 단순히 우리 국내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적 사건이다. 국가안보실을 완전히 패싱한 국방부 장관 주도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로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내용이 1933년 히틀러의 이 수권법에 준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박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미국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죠. 오늘의 플러스, 우리 외교에 나아갈 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정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뉴스를 쳐다봐야 될 정도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계엄도 그렇고 최근에 탄핵 표결조차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번 탄핵은 단순히 우리 국내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것은 국제 정치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미국이 4년 동안 세계 질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비자유주의적 국가들로 이렇게 판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네. 이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잖아요. 네. 지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웠는데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예. 그 국가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고, 그래서 최근 최초로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최초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저희가 올해 유치를 했습니다. 한국이. 네.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에서 한국을 정말 중추국가로 미국이 서포트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거죠. 예. 한국이 그런 국력도 있지만 의지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국가에서 국가안보실을 완전히 패싱한 국방부 장관 주도의 예.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계엄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로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의 내용이 1933년 히틀러의 이 수권법에 준하는 네. 그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박탈하는 그리고 전공의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것도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말한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미국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신감 맞아요. 미국으로서는 예. 최초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을 한국으로 해주고 그렇죠. 모든 지원을 집중해 줬는데, 예. 그런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동을 국가안보실을 완전히 패싱해서 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게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미국조차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그 사이에 민주화 경제 발전을 다 같이 이룬 상징적인 국가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도 있을 텐데, 야, 이게 진짜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가 맞아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배신감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되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현 한덕수 한동훈 체제라고 불리우는 이 방식이 다른 나라로부터 외교적인 파트너로 일단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자, 다른 나라로부터 외교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 이 한덕수 한동훈 체제로의 이행이 예. 법적 절차, 한국 내의 법적 절차에 합당한가? 예.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에 합당한가? 이런 기준으로 볼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 외신이 이 탄핵의 무산은 당파 정치의 승리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큰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다름없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200표를 안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의 아주 작은 그 여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것은 결국 큰 전쟁, 즉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에서는 참패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한동훈 한덕수 체제는 이미 우리 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네. 전례도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 이미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탄핵에 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이 차분하게 이양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정치권도 다 알고 예. 법조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을 굳이 피하는 이유가 지금 현실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더 다릅니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걸려있는 죄목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죄목이었죠. 그렇네요. 지금 현재는 내란죄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선관위 서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외환죄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죄목들을 보시면 무기징역 사형에 준하는 네. 굉장히 엄한 죄목들이죠.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렇네요.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그걸 혼란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당시에 특검을 참여했던 우리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더 잘 아실 건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은 굉장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이루어졌고 그거를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김무성 당시 대표가 굉장히 잘 대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해야 될지 국제사회에서 다시 신뢰받는 국가로 다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기대한다. 예. 라고 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의 그 지도자와 외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힘이 네. 탄핵을 부결시킨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직무를 중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 전체가 정권 이양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바라는 걸까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큰 위험을 전 세계에 우리가 보여준 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회복력을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예. 이 회복력을 보여준다면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랬죠.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든 예. 크든 그 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있어요.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자라고 예.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 희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암흑으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스스로 자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그런 평판과 위신에서의 상처는 상당히 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복구는 어렵습니다. 네. 이미 일어난 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회복력은 여기서 지금 현 단계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이루어져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직무로부터 중지되는 거고요. 예. 직권남용죄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직무가 중지돼서 기소 대상이 되어서 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절차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박용수 특검이 꾸려져서 네.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참여를 했고 네. 한동훈 지금 대표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박용수 특검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일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욱더 안타까웠던 게 윤 정부는 자유, 민주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과 늘 공조해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계엄 선언이 이런 논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인데 그래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더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기대받고 있었는데 그거에 반하는 행보가 돼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를 네.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에서 첫 번째 놀란 게 뭘까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죠. 예. 그러면 전시에 준하는 사변인데 사변일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하고 네. 전시에 준하는 사태일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장관이.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전시 준하는 거라고 그렇죠. 본 거네요. 그러니까 전시와 관련된 네.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사변이라고 하면 국내 소요 사태인데 예. 국내 소요 사태였다면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했겠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국가안보실이 패싱됐다. 네. 완전히 패싱됐다. 두 번째 미국과의 연락이 없었다. 네.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자, 계엄사령관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죠? 국방부 장관이 법적 검토가 끝났다. 네. 법적 검토가 끝난 포고령 1조가 완벽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게 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고 예.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 법적 검토를 누가 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처단이라는 단어를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문서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지. 전쟁 중에도 의사는 죽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떤 나라의 포고령이 특정한 집단을 직군을 예. 불응시에 처단하라고는 문서가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1930년대 히틀러나 우리 아주 뭐 전쟁 시에나 가능한 예.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법적 검토가 끝난 포고령이었다는 사실을 네. 아직도 누가 그걸 썼고 누가 법적 검토를 했고 어떤 명령 체계를 통해서 어떤 국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죠.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한국과 같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렇게 후퇴하면 다른 국가들은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친위 쿠데타를 혹시라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예. 이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심각한 경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건 국내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그렇네요. 대단히 국제 정치적인 사건이다. 심지어 임성열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왔던 미국과 일본이 네. 동시에 우려하고 자,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부장관이 심각한 오판, 깊이 문제가 있는 정당성성 없는 과정.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적이 과연 있을까요? 예.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한 국제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국내 정치적 사건이고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국내 정치적 절차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민주주의가 잠시 우연한 이유로 후퇴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결정적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퇴보하는 거네요. 예, 큰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고요. 예. 그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 정당이 될 것입니다. 네, 한국의 그렇겠네요. 보수 정당의 국제적인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열거해 주셨던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지금 의사분들이 무슨 단체를 교섭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사표를 던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표 던져서 직업 선택을 난 이거 말고 다른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강제로 복귀하라는 것도 이것도 민주적인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예 빠져야 되는 거죠. 계엄법에 예.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즉각 체포하고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엄사령관의 그런 권한이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집단을 따로 구분해서 처단이라는 표현으로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계엄법에 준해서 계엄에 저항하는 자는 계엄법을 어기는 자는 계엄사령관이 즉시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 그 특정 집단을 따로 떼어서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그 국제 정세에서의 파트너가 미국인데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단정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었고 일단 신뢰를 잃었다는 게 핵 자문그룹 회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상훈련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현재는 신뢰를 많이 잃었고요. 이 신뢰는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뭐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 바로 회복될 것이다. 글쎄요. 그 밑에서 문서를 준비하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만드는 그 수많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관리들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한국 현 정부가 행동할 거라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는 걸 본 것은 나한테도 아주 중요한 정보죠. 네. 아, 저분은 신뢰가 좀 없는 분이구나. 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돌아서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많이 신뢰를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추세대로 가면 지금 전 세계 각국 정상들 수반들이 트럼프 당선자와 어떻게든 관계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일본이나 대만과 함께 새로운 밸류체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찰나에 우리는 지금 누가 이런 걸 대응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 왜냐하면 수습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예. 탄핵 절차를 밟아서 예. 한국이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임시적인 권한대행은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탄핵이 확정되고 다음 뭐 정치 일정이 잡히기만 한다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권력 공백기지만 지금 새로운 리더가 곧 뽑힐 거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어떻게 보면 유력한 한국의 후보들에게 다 각국의 리더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일 때에도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 두 캠프에 가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는지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이행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네. 예,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그리고 이 외교관계든 불확실성이 가장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죠. 예. 그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한번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비슷한 절차를 해봤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쳐가지 않는 이유는 당리당략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현재는 저는 한국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한국의 보수가 민주화 이후에 예.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집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화로 이행한 상황에서 네. 보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지금 놓여져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다는 게 지금까지 보수가 표방해온 가치 아닙니까? 네. 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국가가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보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설사 우리에게 약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국민 유권자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보수가 거기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는 그와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될 때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보수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신뢰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 신뢰의 저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적인 이유든 국제적인 이유든 한국의 보수가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국의 보수는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의 보수가 뭐 위기에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바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탄핵이 뭐 얼마나
장기적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지금 상황을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직을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MZ세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보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이후 사태에 대해서 국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성과, 특히 외교적 성과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스스로 자평하더라고요. 그러면 윤 정부는 먼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을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 정세가 예. 경제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비자유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던 이유 자체는 사실은 한미일 협력을 완전히 그 삼각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한일 관계의 껄끄러운 측면을 그 정권 교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네. 순식간에 복구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눈에 띄는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한미일 캠프 데이비 선언이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외교적인 걸 성과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가끔 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당선자는 친미 성향이다. 어떤 당선자는 친중 성향이다. 뭐 친러 성향이다. 우리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어떤 리더십의 선택, 리더십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이지 그게 꼭 성과라고 표현해야 될까? 같은 맥락에서 그냥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도 꽤 있고 앞으로 같이 해야 될 것도 꽤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쪽 측에선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사람이 있었었던 거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 할 걸 좀 더 방점을 찍자. 이건 선택인 거지 이게 성과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이자 성과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0.7%의 적은 표차였지만 그렇죠. 민주당 그 후보를 택하지 않고 네. 윤석열 정부를 택했던 이유에는 사실은 그런 선택에 따른 그런 성과를 추진하라는 그런 위임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로 남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 특히나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런 한일 관계를 복구한다는 그런 시도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제 현재 이 그런 시도들의 기반은 뭐였느냐? 네. 바로 가치 외교. 가치 외교.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더욱더 튼튼하게 모여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튼튼하게 연대해서 북한이라는 위협 그다음에 러시아라는 잠재적 현실적 위협, 중국이라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 이런 위협들에 대항해 나가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은 뭐였느냐? 단순히 지정학적인 연대나 어떤 경제적인 연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라고 일본 스스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의 기본 방침은 가치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비상계엄령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치 외교의 그런 입장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불편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일본에게 프렌들리한 정부라 할지라도 친화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국내적인 통치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80%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면 어떤 국가도 그것을 반가워하지는 않겠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계엄 이후 일본과의 외교적인 노선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지금 불확실해졌고요. 그다음에 스가 전 총리의 의원단 방한이 취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일본은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현재의 사태 진행에 대해서 탄핵이 부결된 점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뭘 말하는지 아마 뭐 국민들은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본 역시도 직시하고 있는 거죠. 예. 정치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중요한 나라가 이렇게 계엄이라는 소요로 불확실성해지니까 여러 우려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일본 입장에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두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서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 중이었던 구도도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는 좀 내심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 득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을 이제 코리아 피크라고 부르죠. 네. 한국이 케이팝,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주주의까지 네.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그리고 가장 매력 있는 국가가 되어가는 것을 네.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코리아 피크. 언젠간 저거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 지금 우리 스스로 코리아 피크의 모먼트를 만들어 버렸는지도 몰라요. 네. 이 사태를 만약 회복을 못한다면 예. 한국이 그동안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정말 정점을 찍었던 우리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역사가 예.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귀감이 됐던 그런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융성기가 네. 이번 사태로 꺾이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걸 꺾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네요. 사실 일본의 MZ세대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친해지려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일본의 예전의 원로들을 보면 아니 한국은 니네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 나라고 우리보다 여유 있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일본 MZ들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한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선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긴밀한 외교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행사 등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한중 관계도 뭔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또 중국 비즈니스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이번 계엄 사태 한중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한중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네.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파산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내세워왔던 게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 정부가 인기가 없을 수는 있으나 외교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남겨왔다. 네. 그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핵심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그다음에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런 어젠다의 제시, 그다음에 저는 또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네. 우리가 탄탄한 공급망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이런 점들이 중요한 성과라고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4년 개최 2025년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외교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런 중요성을 네. 정말 중추국가라는 네. 그런 위상까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들이거든요. 이런 네. 행사들에 어떤 정상들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한국과 장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냐가 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2024년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완전히 이제는 그 무색해졌고요. 예. 취지가. 2025년 11월 경주에 과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진핑 정상이 방문을 해서 네. 성공적인 행사가 될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국가들 그리고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을 쿠데타 네. 라고 부르면서 쿠데타라고 하나요? 네, 한국에서 쿠데타라면서 관영 신화통신에서 그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요. 충격적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두 가지 입장이겠죠. 중국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서로가 시도를 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권력 교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한국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힘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약간의 그 중국 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한중 관계가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저는 되지 않는 거고요. 네. 이 사건은 국내 정치적, 국제 정치적 파장을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어떻게 큰 그 흐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중국 내부에서 그런 보도가 있을지 전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권위주의적인 국가 정부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걸 다시 수정시키는 힘이 됐었고 민주화의 새로운 발판을 맞이는 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걸 중국 국민들이 알면 본인들 입장에선 야 우리도 한국처럼 해보자 이런 소리 나올까 봐 폄하하거나 오히려 더 왜곡 보도를 하거나 이럴까 봐 전 걱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없나 보죠? 네, 중국 내부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네.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 중국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식으로 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규모 천안문 사태에 준하는 그런 네. 사태가 일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친이 쿠데타라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눈과 귀를 가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와 아이돌 형광봉을 흔드는 그 축제와 같은 시위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똑같을 거예요. 아 혼란스럽다. 아 무질서하다. 아 불안하다가 그런 아니죠. 심정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럼요. 한국은 참 다이내믹하다. 예. 정말 축제와 같구나. 그러면서도 저 추운 곳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저렇게 한국인들을 공적인 문제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나오게 하는 힘이 뭘까. 네. 이걸 가장 정치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네. 실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이익이 진짜 뻔히 훼손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때는 누가 봐도 금값 뛸 거 다 하는데 자기 돌반지들 다 내놓고 또 촛불 시위든 뭐든 이런 시위 있을 때마다 나오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사실 민주화 교육 이런 거는 오히려 눌려왔었지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요?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뭐 학자 공동체가 다 같이 풀어야 될 엄중한 그런 예.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사실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10월 달에 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워크숍에서.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100년 동안 보여왔던 모습들 중에 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부당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권력을 이제 물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국 국민들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네. 그 시작점이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1919년에 그렇네요. 식민지 치하에서 모든 언론이 검열되고 있을 때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폭력적으로 그렇죠. 비폭력적으로 단일한 구호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로 다 같이 주요 집결지에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시위가 목표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독립이었거든요. 민족 예. 자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윌슨의 14개조에 의해서 표방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국제 규범이었던 거죠. 예. 그거를 이제 한국에도 실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 경험, 3.1운동의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 제가 지금 헌법 전문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네요.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 DNA에 저는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1운동의 경험, 비폭력 저항운동,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전국적인 평화적인 시위. 이게 4.19로 이어지고 그리고 반유신 시위와 부마 항쟁과 그다음에 6월 항쟁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제 한강 우리 작가님이 스웨덴에 가서 네. 노벨 문학상 수상 그 연설을 하시면서 예. 그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지만 거기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근 100년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네. 정말 끔찍했으나 네. 그 폭력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의 그 분위기가 다른 나라에 또 그와 유사한 독립운동 분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중국의 5.4운동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번에 계엄도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이 상황, 이걸 빠르게 복구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이제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그 이미 우리는 해봤지 않냐,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워킹 일단 될까요? 그렇게? 2008년에 예.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전쟁을 두 가지나 이제 했잖아요. 이라크 워, 아프가니스탄 워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평판이, 미국의 평판이 네. 거의 뭐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한 20-30% 수준으로 낮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전 세계적인 미국의 평판이 70-80%까지 호감도가 올라간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을 하느냐. 합법적으로 그리고 기존 그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잘 시정을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고 그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네. 세계적인 국가의 평판은 금세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안한 나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적인 그런 측면은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신뢰의 회복은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차기 권력이 창출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그게 어떤 권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권력은 탄핵 절차에 동의했던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 탄핵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새로운 권력이 출연할 것이고요. 그 새로운 권력의 출연에 대해서 전 세계는 아마 지지와 격려를 보낼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뢰를 신속하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계열상 그렇게 새로운 어떤 뭐 다시 이제 국가 수반이 결정되는 과정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과정의 대충 시기를 본다면 9월 말에 고발이 되었고 예. 10월에 특수본이 설치가 되었고 네. 11월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2016년 예. 12월 21일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개시했어요. 예. 처음에 수사는 아마 70일이었가 했다가 추가가 필요하다 해서 120일로 연장된 걸로 아는데 그리고 3월 6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13명 구속 30명 기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4일 뒤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네. 4월 17일 검찰 2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18개 혐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5월에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5월로 옮겨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면 반년 이상이 소요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서 내각 꾸리고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 야,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는 작업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여러 산업들의 여러 현안들 이게 진짜 6개월 이상 다 셧다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행정부나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실 거고요. 국무총리가 결국은 이 국회와 협의를 해서 뭐 거국 내각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국 내각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네. 국무회의 3분의 2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현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찬성을 했든 안 했든 국무위원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급히 이제 연속성이 필요한 부처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내각을 꾸릴 수밖에 없고요. 그 거국 내각 하에서 한덕수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그 총리마저도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한번 한덕수 총리의 지위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이제 한덕수 체제 하에서 거국 내각이 꾸려져서 6개월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분열을 막고 총의를 모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외교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외교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 안보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한덕수 처제 하에서 권한대행 체제 하라고 부르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긴급하게 협력하고 해야 된다. 지금은 뭐 우리가 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적인 이런 분열 이게 앞으로 뭐 단기간에 이 상생의 정치라든가 화해 협력의 정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제 소견으로는요. 근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를 딱 지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다. 실현하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경제 발전 못지않게 민주화도 잘 완성하고 마무리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어려워요. 예, 저는 일단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민주공화국 하에서 살고 있다. 육공화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육공화국 헌법에 따르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대통령이 권력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은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은 현장에 있던 군과 경찰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직을 건 그런 합리적인 그런 민주화된 그 의식에 따른 정말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공화국 하에 살고 있고 민주공화국 하에서 서로가 권력을 놓고 우리가 다투는 거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의 중요성.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법치죠. 법으로 상대를 겁주고 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법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 올바르다면 법이 들어올 영역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치의 회복이 심각하다. 정치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정치의 회복에 우리가 희망을 190명이 계엄 해제를 단 이 155분 만에 계엄 해제를 합의를 했잖아요. 190대 0이라는 숫자가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위대한 승리였다. 이번 사건에서. 이 190대 0이라는 이 승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사후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요. 끝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원칙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이 승패가 이 게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면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